네, 대선이 이제 7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전이 지금 가족 리스크를 매개로 해서 고소 또 고발까지 난무하고 있죠. 자, 이렇게 치열한 네거티브 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야에서는 네거티브에 대한 자성론도 나오고 경기령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 입사 지원서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바로 물러났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청와대 김진국 민정수석 아들 입사 지원서 논란이 있었고요. 오늘 아침에 바로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받아들였고 조금 전에는 직접 이제 입장을 표명했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사의 수용까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언론에 이제 보도된 바를 보면은 당연히 이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사안이죠. 왜냐하면 이 결국은 김진국 민정수석, 이 민정수석이라는 직제 자체가 공직기강을 잡고 공직자들이 어떤 비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좀 막도록 하는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직책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김진국 민정수석의 아들이 이제 한 행위와는 별개로 이러한 논란을 안고 있는 민정수석이 뭐 앞으로도 직을 유지하면서 자기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공직기강이 잡히겠느냐 이런 점에서 예. 뭐 실제로 김진국 민정수석이 이런 어떤 채용 비리나 이런 것에 실제로 연루돼 있는지와는 별개로 이런 논란이 불거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직을 유지하기가 정치적으로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선거 국면인 상황이고 이런 정치적인 판단도 청와대는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다른 후보들도 이제 지금 대선 후보들도 가족 리스크라든지 네. 또는 뭐 아들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걸 안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공정의 문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실현이 됐든 안 됐든 이 입사 지원서라든가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런 데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과시를 하면서 이렇게 제출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제출을 하도록 한 그러한 상황이 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네. 당연히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분노라든가 비판 여론 이런 것들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정무적 판단에 좀 근거해서라도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자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김진국 이제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공정이라든가 이런 가치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노력해온 바가 있는데 그러한 점들을 이제 국민 여러분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 자기소개서에는 이렇게 뭐 가족이 누구다 이런 거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조항도 있던데 이 입사 지원서에는 그런 조항이 있었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도 그래도 그 긍정평가 40% 정도 나오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레임덕이 이번 문제 때문에 레임덕이 조금 당겨질 수 있다 이런 그 얘기도 나오던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이 문제를 이제 야당의 경우에는 공직기강의 문제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공직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이런 사건에 휘말린 거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회전문 인사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인사 참사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이라면 이제 레임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텐데 다만 이제 전형적인 그런 상황은 또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김진국 민정수석이 실제로 어떤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이렇게 죄를 지었고 그것에 의해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에 휘말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직사회가 지금 공직기강이 잡히지 않고 있는 그래서 청와대에 영이 서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좀 얘기가 다를 수가 있겠는데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즉 공직기강을 잡고자 하는 일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의 반영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레임덕 위기가 이제 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은 다소 돌발적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아들이 뭐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이력서에다가 그렇게 또는 이제 입사 지원서에다가 모든 항목에 우리 아버지가 민정수석이고 또 우리 아버지가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나를 뽑으면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쭉 적었다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 그게 이력서를 보고 아 민정수석 아들이 지원을 했으니까 뽑아가지고 좀 덕을 봐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종류의 어떤 비리라는 것은 뒤에서 좀 안 보이는 네. 쪽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입사지원서나 이런 곳에서는 아 민정수석의 아들이 이 사람이다라는 거를 교묘하게 이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렇기도 그러한 하네요. 방식의 예. 비리가 이제 일반적인 건데 지금 이 상황은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적으면
회사 차원에서는 뽑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뭐 이 진실인지도 알 수가 없고 예. 무슨 일인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돌발적인 악재였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청와대가 공직기강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좀 엎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다만 계속해서 민정수석을 맡았던 인사들이 이런저런 좀 여러 가지 이 국민들이 볼 때 다소 이제 민망한 일들 그리고 좀 이상한 일들 이런 것으로 낙마하는 상황 자체는 청와대가 권력을 좀 이렇게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정수석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엄격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진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권 5번째 민정수석이고요. 첫 번째 조국 민정수석이 있었고 중간에 계속 뭐 김조원, 김종호, 신현수 민정수석 이후에 김진국 민정수석인데 중간에 민정수석 하셨던 분들은 다 짧게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조기 사퇴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다들? 그게 이제 개별적인 민정수석들의 이유가 다 각자가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렇죠. 김조원 전 수석의 경우에는 다주택자인 경우에 예. 그 집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정부가 청와대가 방침을 정했는데 네. 그거를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 내에서의 어떤 논쟁, 갈등 이런 국면에서 이제 직을 그만두게 된 것이었고 그다음에 잘 이제 이 사유가 잘 기억나지 않는 민정수석이 김종호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이것은 이른바 추용 갈등의 상황에서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을 중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뒀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 이 김종호 민정수석과 그다음에 이번에 김진국 민정수석처럼 어떤 본인의 신상에 관련된 어떤 사건 때문에 그만둔 경우 이런 경우는 돌발 악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김종호 민정수석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라던가 신현수 전 민정수석 윤석열 전 총장하고 청와대하고의 가교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만둔 사안이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도 민정수석을 다 이제 예고한 대로의 어떤 자기의 스케줄을 다 채우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법무부 장관에 가서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돼 갖고 논란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예. 이런 거는 정권이 추진하려고 했던 어떤 핵심적인 정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진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그만두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권력의 어떤 운용에 있어서의 앞서 말씀드린 레임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사건들이었다라는 것에서 좀 결이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 이 청와대가 예를 들면 검찰 개혁을 마지막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민정수석이 바로 오늘 만약에 낙마했다 이런 맥락이었다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레임덕이다 이거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지만 또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데다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오늘은 애매한데 지금 쭉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전에 있었던 민정수석들이 단명한 이유에는 분명히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권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무리수라든가 제대로 정치적인 어떤 조정을 못했다든가 그런 배경들이 또 작용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볼 때는 왜 이 정권의 민정수석들이 이렇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가? 결국은 이 정권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검찰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패하면서 온 영향의 어떤 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늘의 이 김진국 민정수석이 그만두게 된 이런 사건에도 별개의 맥락이지만 사실은 똑같이 평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들이 있는 거다. 이게 처음 이런 식으로 낙마한 것이면은 그런 평가 안 할 거거든요. 예. 이전에 벌써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 정부의 어떤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시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반성적으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공개됐던 입사 지원서의 내용만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김진국 민정수석이 9개월 동안 민정수석을 했는데 김진국이라는 이름을 국민들이 많이 알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만큼 그냥 조용히 일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도 될 수 있겠는데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요. 그 아들이 입사 원서를 쓴 아들이 조금 전에 저희가 이광빈 기자 리포트로도 보내드렸는데 조현병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병원을 입원 퇴원하고 왔다 갔다 치료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입사 지원서도 그렇게 썼고 아들도 인터뷰한 거 보니까 정말 제가 너무 입사하고 싶어서 미쳤었나 봅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국민들의 정서나 그렇게 참작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 자체가 전형적인 어떤 입사 비리, 채용 비리 이런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제 김진국 이제 전 수석이니까 김진국 전 수석의 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어떤 그런 말씀하신 어떤 지병이라든가 네. 갖고 있는 특수한 상태, 불안, 강박, 그다음에 조현병 이런 것들이 좀 일부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좀 가족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의 측면이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납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 국민들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것과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 정권은 어떻게 대처하는 거냐. 이것은 또 분리해서 판단할 거거든요. 이게 아들이 그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또 지금 김진국 민정수석이 예를 들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참 투명한 사람이다라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글을 써가지고 옹호를 한 게 또 조홍천 의원의 비판을 받기도 하고 이랬는데 네. 정권이 이런저런 그러한 이 또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그냥 구하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했다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또 부적절한 어떤 처신이다라고 지적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일이 이렇게 됐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일정 정도 그런 정무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게 국민들의 여론이었을 것이고 그런 여론을 어쨌든 일정 정도 반영한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대선의 중심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여론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한길 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요 조사한 결과입니다. 가족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데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논란이 득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영향은 없을 것이다. 41.4%고요. 또 윤석열 후보도 또 가족 리스크 있죠.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이 득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물어봤는데 역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과반을 넘었는데 이재명 후보보다는 더 수치가 많이 나왔습니다. 66.7%가 나왔고요. 영향이 없을 것이다. 31.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내드리는 게 단지 지지율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오는 가족 리스크가 어떤 후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더 있을 것인가잖아요.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영향이 있을 것이다가 66.7%고 이재명 후보는 56.8%예요. 윤석열 후보가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이 여론조사의 수치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맥락을 조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애초에 이제 문제가 강하게 제기됐던 거, 이 가족 리스크의 형태로 강하게 이 제기가 됐던 거는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문제죠, 사실. 그리고 김건희 씨 문제가 윤석열 후보에게 있어서는 이제 치명적인 어떤 문제처럼 이렇게 좀 회자가 됐고 그리고 이게 윤석열 후보 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이 가족 리스크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사건이 커진 건데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가 돌출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김건희 씨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똑같이 해봤을 때 지금 과반 이상의 이제 국민들이 영향이 있다라고 과연 지금 수준에서 답했을 것이냐. 요 맥락을 한번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마도 이재명 후보의 이제 불법 도박 논란과 관련돼서는 만약에 김건희 씨 논란이 없었으면은 조금 더 이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은 조금 낮아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재명 후보 아들도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지. 이런 이제 심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아무래도 대선 후보의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이라는 것과 아들에 관련된 의혹이라는 거는 조금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배우자라는 것은 어쨌든 이제 청와대에 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이 입성을 하게 되면 이 제2부속실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영부인을 이제 보좌해야 되는 거고 그 영부인이 또 공적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얼마 정도 어느 정도는 이제 공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과거의 이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걸 국민들이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독립된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있어요. 과거의 정권의 좀 사례를 보면은 이 김영삼 정권에서의 김현철 씨 문제라든가 김대중 정권에서의 이른바 이제 새 아들들 홍삼 트리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똑같이 아들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의심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의구심을 가지고. 근데 이 사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김현철 씨도 그렇고 이 김대중 전 대통령 새 아들들도 그렇고 대통령인 아버지의 어떤 권위라든가 또는 권한이라든가 위세라든가 이런 걸 빌려가지고 어떤 사람들하고 유착을 해서 비리의 형태로 권력형 비리의 형태로 이제 문제를 일으킨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경우에는 불법 도박을 하고 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좀 추정되는 그런 글들을 남기고 또 여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막 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이런 좀 개인의 어떤 문제에 한정돼 있는 듯이 보인단 말이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과거의 경기도지사로서 또는 성남시장으로서
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게 예를 들면 도박 자금을 뭐 이렇게 제공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성남시장이야 도지사야라고 하면서 도박 자금을 뭐 끌어다 썼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또 국민들의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예. 지금 이제 그런 사안은 이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조금은 다를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이 도박 자금 문제, 갑자기 5천만 원을 증여한 이유가 뭐냐? 뭐 타짜냐, 뭐 이 증여세 탈루냐 이걸 묻고 있는 이유가 네. 여기에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네거티브 전쟁 그만하자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거에서 지금까지 네거티브가 없었던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니까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 네거티브 안 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그러니까 정책 토론회를 계속하는 것이다. 토론회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네거티브 전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도 안 할 테니까 당신들도 하지 마시오라는 방식으로는 돌파하기 어렵다라는 이 얘기를 홍준표 의원은 하고 있는 것이죠. 김종인 위원장이 네거티브 그만하자는 거는 조금 국민의힘 쪽에 조금 더 불리한 상황이 돼서 그럽니까? 네거티브가? 왜 그랬을까요? 그런 판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하고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의혹을 가지고 1대1로 뭐 이렇게 좀 저울에 달아놓고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네. 그것은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측면이 큰 거고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걱정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것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해서 지금 내놓고 있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우리나라가 상당한 비상 상황에 들어와 있다. 네. 코로나19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급하고 이것과 관련된 메시지를 후보가 내서 이걸로 이제 국민들을 설득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메시지는 지금 온데간데 없고 이 뭐 서로 누가 더 문제가 있는 가족들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를 두고 경쟁을 하게 돼서 이런 어떤 이 김종인 위원장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보일 공간이 지금 없어져 버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해가지고 이렇게 승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네거티브를 우리 양쪽 다 하지 말자라고 뭐 신사협정을 맺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네거티브는 네거티브대로 뭐 서로 이제 공방전을 벌이더라도 정책 이슈를 계속 제기해가지고 이 네거티브 이슈가 가족과 관련된 리스크와 관련된 것들이 이 신문 지상에서 그리고 우리 이제 TV의 화면에서 좀 없어지게 만들자라는 전략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자 하는 것인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쪽에서는 이 네거티브와 관련된 공세를 고삐를 좀 늦춰줘야 서로 또 늦춰주는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 장난과 관련돼서 원래는 이제 좀 고발한다던가 이런 취지로 좀 법적 대응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일단은 포기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이래서 아마도 지금 국면에서 일단은 서로 이 네거티브 가족 리스크와 관련된 이 서로 간의 네거티브 공방의 수위는 낮춰가면서 예. 이 정책의 어떤 공방으로 국면을 넘기려고 하는 두 후보의 이해관계가 지금 일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그런 국면으로 일단은 넘어가는 이번 주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선거에서는 대선에서는 후보에게 전권을 주고 후보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국민의힘은 지금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 있고 새시대 준비위원장 김한길 위원장,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이렇게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그들을 다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궁금한 게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그 공보단장이 굉장히 크게 지금 부딪힌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김종인 위원장이 중재를 한 것 같은데 이준석 그 대표 보니까 오늘 보니까 4시에 공보단장의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나는 상임위원장 던질 것이다라는 기사까지 나왔더라고요. 지금 그 내부는 어떻게 지금 잘 굴러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사건이 이제 좀 여러모로 좀 복잡한 사건이 됐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뭐 어느 정도 수위로 이제 입장 표명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죠.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던지는 것인지 예. 이 조수진 최고위원의 공보단장 사퇴와는 관계없이 던지는 것인지 그리고 상임선대위원장직과 더불어서 지금 홍보미디어본부장인가 뭐 그 직책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도 같이 던지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 추가로 입장 나오는 걸 봐야 될 텐데 근데 근본적으로 이 갈등은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어느 쪽에도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네. 각각의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이 후보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생긴 어떤 충돌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이래로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제 갈등하게 되는 이제 원인이랄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예. 지금 언론 보도는 이제 조수진 이 최고위원이 나는 뭐 이준석 대표 말 들을 생각이 없고 후보에게만 듣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좀 갈등이 확전된 것인데 시작은 그겁니까? 그 나온 거 보면 이준석 대표가
조수진 최고, 그러니까 공보단장에게 윤핵관을 좀 잘 정리해라. 내가 왜 당신의 말을 듣습니까? 내가 상임위원장인데 내 말 안 듣고 누구 말 듣습니까? 나는 후보 말 듣습니다. 요 정도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왜 지금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네. 자신과 김종인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을 언론의 익명 인터뷰로 이렇게 비난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을 찾아내라라고 왜 조수진 공보단장한테 얘기를 하느냐? 예.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어떤 논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네거티브 공방을 좀 줄이고 정책 논쟁으로 넘어가자. 이런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카드뉴스라는 형태의 이제 어떤 홍보물이 있잖아요. 네. 이 지금 선대위에서 만든 카드뉴스 중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굉장히 강한 네거티브성 그러한 이제 의견들을 담고 있는 그런 카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유통시킨 게 있어요. 예.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런 것은 지금 할 때가 아니고 네거티브 전원종 공방은 지금 중단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조수진 공보단장이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 대응에 대해서 당이 제대로 도와주지 않아서 서운해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예. 이준석 대표는 거기다 대고 공보단장은 공보단장이 할 일을 해라. 왜 후보 얘기를 와서 그것을 이 대변하려고 하느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윤핵관들을 찾아내는 것이 당신의 임무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예. 거기에서 이제 조수진 최고위원이 나는 당신 말 안 듣는다라는 얘기로 간 거죠. 그렇게 된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전략에 대한 어떤 충돌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전략이 다른 것 때문에 충돌하고 있는 것을 후보가 정리해주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네거티브 공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앞으로 네거티브 공방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석열 후보가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 정당사에 네거티브 공방이 없었던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네거티브 공방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냐. 이게 상당히 의문이 되는 것이고 여기다 더해가지고 지금 선대위 운영 자체가 메머드급 선대위, 항공모함 선대위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각기 후보하고 어떤 직통 연락망을 가동해가지고 직거래해서 사실상 선대위에서의 개선 체계가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운영의 난맥상 이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신뢰관계가 지난번에 울산 회동으로 다시 복원될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여전히 지금 그 복원된 상태로 남아 있는 거냐, 다시 균열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으로 이어지는 국면의 돌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어떤 그 조정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왜 그러냐면 이번 마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니까 민주주의 아니냐 이렇게까지 표현했잖아요.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후보 직접적으로?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이제 좀 먼산 불구경하듯이 네. 할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선대위라는 것은 어쨌든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기구거든요. 네. 이것은 뭐 민주주의의 원칙을 이 선대위 실무기구에다가 적용해서 그렇게 뭐 고성이 오가고 하는 것도 민주주의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개선이 있는 것이고 직책이 있는 것이고 역할이 있는 것이니까 예. 그 역할을 잘 지켜야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후보가 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를 마뜩치 않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편을 들어주기 싫은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말 안 듣고 난 법무부 장관 말만 듣는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예. 심각한 문제입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답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문제예요.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예. 제가 볼 땐 그런 비유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린 거는 한번 이심전심 해봐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준석 대표하고 계속 갈등 국면을 지난번에 어쨌든 간신히 어쨌든 그래도 봉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울산에서 약간 풀었죠. 예. 그렇죠. 예. 그 봉합을 했는데 뭐하러 그럼 지금 다시 이런 갈등 구조를 키우는 선대위 상황을 방치해서 이 국면을 왜 더 끌고 가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예.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고 결국은 선대위를 어쨌든 간에 여러모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개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지금 나선 상황이거든요. 네. 앞으로도 그러면 선대위 내에 여러 가지 좀 이런 움직임이나 어떤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있을 수가 있겠는데 후보가 여기서 어떻게 선택하고 무엇을 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보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